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 사람을 도우면 나만 손해가 아닐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지금 내 형편도 넉넉지 않은데 남을 거둘 여유가 어디 있나? 그 생각은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연복은 그 생각이 맞는 줄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합니다. 빚이 쌓여 방앗간을 잃게 생긴 여인이 길바닥에 쓰러진 젊은 사내를 방앗간 안으로 들입니다.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자기 앞날도 막막한데, 그냥 그렇게 합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버리면 언젠가 그 버린 자리에 내 마음도 함께 버려진다. 그 한마디가 연복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을 만들었는지를 오늘 이야기에서 보실 겁니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외면했던 누군가가 있지는 않았을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아직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 비가 오지 않은 지 새해째 되던 해였습니다. 노는 갈라졌습니다. 봄이 와도 모를 심을 물이 없었고, 여름이 와도 곡식이 크지 않았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강은 겨우 실처럼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하늘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을 보다 보면, 기도가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평안 가명 아래 작은 고을 용천. 그 고을에서는 굶어 죽은 이의 시신보다 굶어도 버텨야 하는 산 사람의 얼굴이 더 많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눈을 감으면 그만이었지만 산 사람은 눈을 뜨면 또 오늘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을 것이 없는 오늘을, 오늘보다 나을 것 같지 않은 내일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젠 인정도 사치다. 살아남으려면 먼저 등을 돌려야 한다. 그 말이 틀리지 않던 세상이었습니다. 이웃이 쓰러져도 모른 척하는 것이 미덕이 된 세상.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 지혜로 불리는 세상.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피하게 된 것은 눈을 마주치면 외면하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하지 않고도 알았습니다. 저 집도 이제 얼마 못 버티겠구나.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저 집에선 누가 없어지겠구나.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굶주림이 길어지면. 처음엔 나만은 그러지 않겠다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도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용천은 사람이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용천 장터 끝자락에 낡은 쌀방앗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허름했습니다. 지붕 곳곳이 새고 문짝은 제대로 닫히지 않았으며 마룻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방앗간을 지키는 사람, 연복은 그 낡은 곳을 15해째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을 넘겼습니다. 남편을 전염병으로 잃은 지 수년이 지났고 아이 하나 없이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형제도 없었고 넉넉한 친척도 없었습니다. 방앗간 하나가 연복의 전부였습니다. 연복은 방앗간에서 나오는 겨 한 줌도 허투루 버리지 못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람 앞에서는 문을 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만 외상으로 주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으면 연복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생각했습니다. 쌀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굶주린 사람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돌아서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갚으세요. 그 한마디가 쌓였습니다. 1번, 2번, 10번, 20번. 갚겠다고 했지만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미안해 아예 발길을 끄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연복의 방앗간은 어느새 빈문서로 도배되어 갔습니다. 쌀독은 비어갔고 방앗간을 돌릴 재료도 부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연복은 외상을 끊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연복을 두고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착하기는 한데 너무 착해서 망할 팔자야. 그리고 그 말은 어느 날 현실이 됐습니다.
장터에서 악명이 자자한 곡물상 서판수가 연복의 방앗간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서판수는 거래를 할 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안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형편이 얼마나 나쁜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할 방법을 찾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숫자로만 계산했고 배고픔을 이자로 바꾸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빚을 치게 하고 이자를 불리고 보름 안에 못 갚으면 내 것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용천장터에서 그가 손댄 가게 중 제 주인 아래 남아있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서판수는 연복에게 말했습니다. 보름 안에 빚을 갚지 못하면 방앗간은 내 것이요. 연복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방앗간이 언제까지 자신의 것일 수 있을지 알 수 없던지 오래였으니까요. 보름, 15날. 그 안에 빚을 다 갚으려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복은 방앗간 마루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도 없고 별도 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방앗간을 어떻게 지켰을까?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손을 놓았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방앗간 뒤편에서 무언가 쿵하고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복이 나가보니 곡식자루들 사이에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20살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사내였습니다. 옷은 해지고 더러웠으며 얼굴엔 맞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쪽 눈 아래가 부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흙이 끼어 검었고 손톱 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물 좀.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짐승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길 위에서 오래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내의 이름은 도윤이었습니다. 서판수의 짐꾼이었습니다. 실수로 곡식자루 하나를 쏟았다는 이유로 그날 서판수에게 매를 맞고 쫓겨난 것이었습니다. 갈 곳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터 귀퉁이를 헤매다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연복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하나는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들이면 내 것이 하나 더 줄어든다. 지금도 먹을 것이 없는데 한 사람 몫이 더 있으면 내가 더 굶어야 한다. 방앗간도 곧 잃을 판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왜 거두느냐? 더구나 저 사람은 서판수의 짐꾼이었다. 서판수 쪽 사람이다. 다른 하나는 말했습니다. 그냥 두면 저 사람은 밤을 못 넘긴다. 연복은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남을 거두는 건 스스로를 벼랑으로 미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연복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복은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버리면 언젠가 그 버린 자리에 내 마음도 함께 버려진다. 연복은 결국 도윤을 방앗간 안으로 들였습니다. 물을 먹이고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도윤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밥을 먹을 때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질문에는 짧게 대답하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사람은 결국 말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난 상처가 더 오래 가는 법입니다. 도윤은 이미 오랫동안 그 안에 갇혀 살아온 사람 같았습니다. 연복은 남아있는 쌀로 죽을 끓였습니다. 연복이 내어준 죽 한 그릇을 도윤은 눈물 섞인 손으로 끝까지 비워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눈도 들지 못하면서 그 죽을 다 비웠습니다. 그릇 바닥까지 긁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갈까지. 연복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복은 방앗간 마룻바닥에서 도윤이 웅크리고 자는 모습을 보며 쌀독을 열어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복은 하루 한 끼로 버텼습니다. 도윤에게는 꼬박꼬박 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겨죽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겨죽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복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물을 마셨습니다. 물이 뱃속을 채우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도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밥을 받을 때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말이 연복을 더 힘들게 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미쳤다. 남의 인생 대신 짊어지다 망할 팔자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연복은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장터가 좁아서 들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말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연복은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말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한두 마디였다가 점점 조금씩 늘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고개를 조금 드는 날도 생겼습니다. 여전히 눈을 마주치는 일은 드물었지만 전보다 방안이 조금 달라진 것만은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 방앗간에서 쌀자루 하나를 들어올리다 말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자루를 내려놓고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쌀을 한 줌 꺼내 손바닥 위에서 굴렸습니다. 연복이 이상하게 여겨 다가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도윤은 연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마님 이 쌀 드시면 안 됩니다. 연복이 놀라 묻자 도윤은 자루를 완전히 뜯어 쌀을 손에 쥐었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 물이 찼습니다. 빻으면 바로 상합니다. 연복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도윤의 말대로 쌀을 쪼개보자 알 안쪽이 이미 탁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며칠 더 두었다면 손님들에게 팔린 뒤에 문제가 됐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산에서 자랐습니다. 부모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살면 냄새로, 소리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야 살 수 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오래가는 것과 빨리 상하는 것. 곡식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연복은 그 말을 들으며 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도윤이 산에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 익힌 것이 지금 이 방앗간에서 그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던 것들이 결국 무언가를 지키는 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복은 방앗간의 모든 곡식을 도윤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은 냄새, 촉감, 소리만으로 좋고 나쁜 곡식을 가려냈습니다. 이 자루는 되고 이 자루는 안 된다. 이 쌀은 오래가고 이 쌀은 열흘이 넘으면 맛이 변한다. 한 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연복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도윤이 말한 대로 해보니 번번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쌀을 받아간 손님들도 달라졌습니다. 저 집에서 빻은 쌀은 오래간다. 다른 데서 산 것보다 맛이 낫다. 무른 쌀을 팔지 않는 집이라더라. 소문이 퍼졌습니다. 방앗간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두세 명이었다가 점점 늘었습니다. 서판수에게 보름 안에 갚으라는 말을 들은 날부터 방앗간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연복은 그 줄을 보며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쩌면 보름을 버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서판수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방앗간이 살아난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자신이 쉽게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곳이 오히려 단단해지는 것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쫓아낸 짐꾼이 그 안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짐꾼 하나 들여서 감히 장사를 살려? 서판수는 관아에 손을 써서 연복의 방앗간이 무어가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방앗간이 들어선 터가 원래 관아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끄집어낸 것이었는지 아니면 꾸며낸 것이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관아는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 철거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연복은 그 통보를 받아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15해를 지킨 방앗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짓기 시작하고 연복이 혼자 이어온 곳이었습니다. 그 방앗간 안에 연복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때가 남아있는 문짝, 둘이 함께 고쳤던 지붕, 처음 방앗간을 열던 날 남편이 웃으며 말했던 것들. 그날 밤 연복은 방앗간 마루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연복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산에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연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릴 적 산에서 자랐다는 것, 부모 없이 혼자 비탈과 계곡을 떠돌며 살아남은 것, 그 과정에서 약초와 뿌리를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눈으로 익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곳이 하나 있다는 것,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 가면 무언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연복이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받은 밥값은 갚고 싶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밥값을 갚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겨죽으로 버티면서 자신에게 밥을 먹였던 연복에게 도윤은 그것을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담담하고 조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연복은 오래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녘 두 사람은 산으로 올랐습니다. 도윤이 앞섰습니다. 비탈을 넘고 가시던 불을 헤쳤습니다. 연복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지고 손이 긁혔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은 익숙했습니다. 이 산이 낯선 곳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디서 발을 딛고 어디서 비켜야 하는지를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 연복은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혼자 이 산을 헤매며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냄새로 곡식을 가리고 발끝으로 길을 찾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을지,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남았을지. 한참을 오른 끝에 절벽 아래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내려가기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망설이지 않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 바위 틈새에서 빛바랜 뿌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연복이 다가가 봤습니다. 이게 뭐냐? 오래 묵은 것입니다. 몇십 년은 됐을 겁니다. 수십 년 묵은 귀한 약초였습니다. 도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어릴 때 이 산에서 살았을 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게 무엇인지 알게 됐을 때 아직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이 산에서 혼자 자랐다는 것, 그 쓸쓸한 시간이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산길이었습니다. 서판수의 무리가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4~5명이었습니다. 서판수가 앞에 서서 도윤이 들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내 거다. 도윤이 멈췄습니다. 내 짐꾼이 가져온 건 모두 내 것 아니더냐? 서판수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무리가 있었고 이 산에서 자신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연복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전 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살면서 당하기만 했던 사내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서판수 밑에서 짐꾼이었을 때는 맞아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쫓겨날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생겼으니까요. 서판수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 계집이 밥 몇 끼 먹여준 것 때문에 그게 의리라고 생각하느냐?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밥 몇 끼가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으로 불러준 분입니다. 그 말에 서판수의 비웃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연복도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으로 불러준 분. 연복은 그냥 방앗간에 들인 것이었습니다. 죽 한 그릇 끓여준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도윤에게는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결국 일은 관아로 넘어갔습니다. 도윤은 자신의 과거를 증언했습니다. 서판수 밑에서 짐꾼으로 일하며 겪은 것들, 실수 하나에 맞고 쫓겨난 것, 그리고 서판수가 이 마을에서 벌여온 일들을
몸에 남은 상처가 거짓이 아님을 말해주었습니다. 등에도, 팔에도, 얼굴에도 오래된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었습니다. 연복도 증언했습니다. 방앗간이 어떻게 빗속으로 빠져들었는지, 서판수가 보름 안에 못 갚으면 방앗간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 그리고 관아에 무어가 소문을 퍼뜨린 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조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서판수는 그동안의 악행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연복 외에도 비슷하게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사람들이 누군가 먼저 나서자 뒤따라 나왔습니다. 서판수는 장터에서 쫓겨났습니다. 부당하게 취한 것은 돌려주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약초는 관아를 통해 큰 값에 팔렸습니다. 연복의 방앗간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빚도 정리됐습니다. 방앗간을 고치고도 남은 돈으로 연복은 굶주린 이들에게 쌀을 나눴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여인은 달라진 게 없네. 여전히 나눠주고 있어.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이 이번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몇 해 뒤 연복의 방앗간은 용천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줄이 생겼고 손님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그 곁에서 여전히 묵묵히 곡식을 골랐습니다. 어느 날 연복이 방앗간을 쓸며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따라왔니? 도윤은 쌀자루를 들다 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답게 불러준 분이 마님이었습니다. 연복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촉촉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에서 연복이 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쓰러진 사람을 안으로 들인 것, 죽 한 그릇 끓여준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준 것.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연복 자신도 방앗간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형편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도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으로 불러준 분이었다고. 우리는 때로 자신이 무언가를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도움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려지는 것은 삶을 다시 시작할 이유가 됩니다. 밥 한 그릇이 목숨줄이 될 수 있습니다. 연복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말이 있었고 눈앞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방앗간을 살렸습니다. 서판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사람이 서로의 곁에 있게 됐습니다. 가장 값비싼 재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한 번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 주변에 혹시 내가 외면했던 누군가가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름 한 번, 눈빛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쌀 한 되의 값은 사람의 인생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려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